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도 예정된 행사들을 취소하면서 정부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석수가 19석으로 줄어들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자유한국당 전략기획 부총장인 송원석 의원과 함께 한국당의 총선 준비 상황과 필승 전략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중국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중국의 다른 지역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4월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면한 선거 준비를 잠시 미루더라도 국민의 안전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후베이성만 입국을 금지한 건 잘못된 찔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후베이성이 아닌 곳에서 폐렴 환자의 4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이 오염됐는데도 후베이성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감염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 협의를 갖습니다. 중국의 입국 금지 지역 확대 요구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제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했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환 물량도 200만 개 목표 가운데 1차분인 12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난달 31일 2차 감염자가 보건소에 근무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민주당 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검역 기준 체온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검역 체온 기준이 37.9도이고 중국은 38.9도다라고 말했는데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고 검역 기준이 37.5도였습니다. 네, 여의도 국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정책 토론회 등 국회 내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국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틀 동안 예정됐던 토론회나 세미나 중 4건이 신종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취소된 겁니다. 정당 행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총선 승리 결의대회와 당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심상정 대표님 참석하시는 그린뉴데이 토론회도 다른 날짜로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신춘음악회도 취소됐습니다.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가 참여하는 큰 행사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워낙 큰 상황이라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정 아카데미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최 측인 의정연수원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준비했지만 막판에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많은 국회 도서관은 일단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소독제 비치 등 일부 조치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출입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회 내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자칫 국회 의정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찬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고 남은 당권파 의원들도 탈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분열을 거듭했던 바른미래당이 결국 교섭단체 지위도 잃게 됐습니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이후 의석 20석으로 교섭단체를 겨우 유지해오던 상황에서 이찬열 의원이 추가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탈당 선언문을 통해 의리의 정치를 하고자 했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 의원이 가장 먼저 탈당을 선언하면서 무더기 탈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탈당을 예고했고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비례대표 의원들은 손 대표에게 비례대표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한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 참여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즉각 제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기에 남은 당권파 의원들도 손 대표가 오는 1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사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손 대표는 당무를 거부한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을 향해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손 대표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한다면 탈당 도미노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전 30석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이 의원 한 석 없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연, 김세정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김희연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인적 쇄신이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 후보 공모를 받아봤는데요. 이 별다른 경쟁 없이 공천을 받게 될 현역 의원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단독 그대로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총선에 민주당 현역 의원 109명이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60%에 달하는 64명이 당내 경쟁자가 없는 단독 공모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경선 지역에서 이기고 본선에 나서게 될 현역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원외 후보들이 현역과의 대결을 기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역 의원 60% 이상이 그대로 본선에 진출하는 걸 두고 인적 쇄신이 제대로 이뤄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같은 걸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프리미엄이 크다라고 지금 비판 나올 만한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공천을 신청한 64명에 대해서 공천 적합도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원래 단독 공모 지역은 그 후보밖에 본선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적합도 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경쟁력을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적합도 조사 결과 단독 공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른 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추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10에서 20%까지 줄 수 있는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최고치인 20%로 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16호 영입까지 했는데요. 이 영입한 인재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은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현역 평가 하위 20% 지역구에 이런 그 신인들 가산점 받은 신인들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당 내에서 하나의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현역 평가 의원, 현역 하위 평가 20%가 통보되면
그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되니까 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택하는 의원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가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당의 인적 쇄신 기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평가 하위 20% 현역 의원 지역에 영입 인재를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가 하위 20% 중에서 지금 정보로 새 나온 것 하나도 없죠. 그게 이제 좀 찌라시가 좀 돌고 있긴 한데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 네, 나온 게 없습니다. 철통으로 막고 있군요, 이번에. 네. 이게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0% 감점을 받게 되고요. 영입 인재의 경우에는 이 인재 영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산점까지 받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20%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해 왔는데 영입 인재가 지역구에 배치되면 하위 20%가 누군지 이게 간접적으로 밝히는 셈이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세정 기자,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창당을 하죠. 야권 움직임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총선을 향한 야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중앙당을 내일 창당하고요. 이 범보수 중도 통합을 계기로 당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혁통위도 모레죠. 오는 6일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특히 민주당이요,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권유한 건 정당 가입 강요에 해당하는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례 의석수를 얻기 위한 미래한국당 창당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당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른미래당은 노골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창당을 중지하라고 촉구했고, 대한신당은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우습게 여기는 위선적인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은 위헌 조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한국당과 보수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새보수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세정 기자, 미래한국당이 보수통합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입장이 앞에서 나왔는데요. 이 여야 할 것 없이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이 바른미래당도 강한 비판을 내놨고 정의당도 오늘 황교안 대표를 고발한 상황이고요. 이 미래한국당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죠.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으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선교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동안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만 공천하고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게 될 텐데요. 한성교 의원은 미래한국당에서 독자적으로 비례 공천권을 행사하고 참신한 인재들로 비례대표 후보들을 채우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보수당에선 한국당과 공천 지분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향후 공천 문제가 거론될 경우엔 미래한국당이 통합 논의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지적처럼 현재는 공천 지분 문제가 쟁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물밑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죠, 실제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현재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한국당, 새보수당, 양당 통합 논의 어느 정도까지 진정이 돼 있습니까? 네, 한국당과 이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지금 막판 단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승민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주 중으로 비공개 물밑 협의가 마무리되면 황교안 대표를 직접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 통합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강하고 또 더 늦어지면 통합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번 주에 비공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유승민, 황교안 두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 보이네요. 한국당, 자유한국당 당명을
바꾸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이름과 색깔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한국당 최고위에서 현재 추진 중인 범보수 중도통합정당의 새 당명이 논의됐는데요. 예.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통합신당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통합신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와서 아직 의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보수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오늘 6일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는데요. 이 통합이 마무리되고 최종 당명이 확정되면 한국당은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지 3년 만에 새로운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여야의 인재 영입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민주당이 오늘 영입한 16번째 인재 누굽니까? 네, 베트남 출신의 이주 여성인 원옥금 주한베트남 교민 회장인데요. 원 회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 운동가로 민주당의 다문화 인권 분야 첫 번째 영입 인사입니다. 원 회장은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땅에 낯선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인재 영입을 발표하고 향후 2차 영입 인물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당과 새보수당도 인재를 영입했죠. 네, 자유한국당은 가족, 여성, 아동 분야에 주력해온 전주의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7명을 9번째 인사로 영입했습니다. 한꺼번에 7명이요? 네, 예. 한꺼번에 영입했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는 인재 영입 키워드를 여성과 정치, 법치라고 소개했는데 여성 친화 공감대를 형성해서 총선에서 여성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은 검사 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는데요. 김웅 전 검사는 지난달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해서 검찰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아, 김홍정 검사가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다고요? 네. 네, 이슈 분석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방송 김희현, 김세정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오염수를 바다에 본격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된 사이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를 보관하면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1000일을 자화자찬한 데 대해서 국민은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1000일은 일자리 참사와 한해 경제 추락, 검역 방역 구멍, 안보 위기 등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만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북한 짝사랑이니 되지도 않은 생각과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복지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선별적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입니다. 작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답변자는 57.5%로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자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비율은 44.4%로 내려갑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성도 쟁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회복지 지출을 높이면 가능하다는 입장과 장기적인 정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이죠.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한 10% 정도 늘려도 충분히 선진 OECD 국가의 한 평균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받거나 세금을 냈거나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또 보이기도 하죠. 이 제도에 대한 저항은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국회, 정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발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총선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이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수리온 헬기와 K2 전차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데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방위 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우리 육군의 핵심 무기로 3조 원을 들여 개발한 K2 전차. 당초 2016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전력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국산 파워팩에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독점과 선행 연구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무기 개발 전 과정에 군과 민간이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은 무기 정비를 군이 민간에 이양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위쯤 되는 군무원이 어떤 기술 인력이라고 와가지고 생전 만들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해체까지 하는, 이러다 보니까 민간에 비해서 6배 느리고 비용은 늘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 체계 도입 단계부터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지역 산학협력단, 체계종합업체 이런 협력 구도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의 어떤 방산에 특화된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는 건. 창원과 사천 등 방위 산업체가 있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내놨습니다. 최근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방위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기체계 국산화와 무기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문가들과 함께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지적하고 세부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또 한 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인물이죠. 자유한국당 한성교 의원이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요청으로 고심 끝에 대표직을 수락했다는 한 의원.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내 성격 모르나? 라고 했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능력으로 볼 때나 또 당의 사정으로 볼 때나 저는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당시만 해도 비례정당에는 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한성교 의원.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비례대표 선출에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나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등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내 성격을 모르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거침없는 발언과 뚝심으로 유명한 한 의원은 자신이 통제가 안 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내 스타일을 알기에 딱 부러지게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성규 의원을 대표로 추대한 미래한국당은 내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불출마 선언 한 달 만에 비례정당 대표로 돌아온 한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정가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쏟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호남인데요. 이른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최근 여야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호남 지역 선대의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인데요. 양 원장은 임 전 실장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요청을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의 호남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출마나 불출마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자산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최근 열린 한국당 공관위 회의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의 호남 차출론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육선의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선친이 전남방직 창업주여서 호남과도 상당 부분 인연이 있다는 건데요. 이를 놓고 당내에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나 김무성 의원 두 사람 다 한때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호남 차출론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쏟아지는 당의 러브콜을 물리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선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이 연일 뉴스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야권들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모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뭉치는 3+1, 어떤 정당들일까요? 네, 연일 탈당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대한신당.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던 이 야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뭉치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보수 통합 움직임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까지 신당 창당에 나서자 이들 야당이 3+1 진보 야권연대 구성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회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동에선 진보개혁 성향의 연대 구성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정 대표는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고 연대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수통합이나 반문연대와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당이 이번 총선에서 연대를 한다고 해도 합당보다는 지역구별 후보 단일화나 유세 지원 등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합종 연행, 이른바 해처모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에 맞선 진보 야권연대, 실제 실현 가능하게 될지 또 어디까지 이뤄지게 될지, 총선에선 얼마나 파급력을 갖게 될지 각 당의 고차 방정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통합과 연대 그리고 유성정당 창당까지 여러 총선을 앞둔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들의 연대가 모색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논의 상황이나 입장은 어떤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원 박사님. 예, 그동안의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의 통합 가능성은 자주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정의당까지 포함한 이른바 진보 야권연대 모색한다는 얘기인데 어제 오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만났을 때 그런 얘기까지 좀 거론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마 언론이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이제 제 방에 오신 걸 가지고 그렇게 추측한 것 같은데요. 심 대표가 나눈 얘기는 위성정당 출연에 관한 대책 이런 얘기를 좀 나눴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예, 조금 보도가 다른 쪽으로 조금 되는 경향이 있긴 했군요. 네, 만약 앞으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통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또 연대의 방식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간의 통합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들 간의 335 그런데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통합은 잘못된 분열의 회복이다 이런 관점으로 통합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호남 민심이 중심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개혁그룹, 진보그룹 내에 대안 세력을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 무려 26%를 지지해 주었고 38석이나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려고 3당을 만들어 줬는데 인위적으로 1차 분열, 2차 분열 당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또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3당이 다시 원래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니까 함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더라도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차갑게 지금 차가워져 있는데 이 앞에 석고대죄하고 분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의 3원칙으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의 1차 분열 때 안철수 씨가 나가면서 보수와 손을 잡겠다. 유승민 의원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진보개혁과도 함께할 수 있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개혁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통합을 해서 뭘 해낼 건데 하는 건데요.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인데 민생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권력 투쟁의 정치로 흐르는 한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싸움하는 정치, 싸움질하는 정치로부터 민생 경쟁을 하는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꿔야 되고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법을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할 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목표 1차적인 이제 관건은 이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원내 의석을 차지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3당의 통합 가능성 꽤 높게 보고 있는데 도로 국민의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 26.74% 얻었는데 과연 그 정도 얻을 수 있을까 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3+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인 거고요. 이 셋만 둘러앉아가지고는 이제 도로 국민의당 소리를 면키 어려우니까 거기에 이제 안철수 씨만 빠진 건데요. 이 3+알파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한 그 핵심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거거든요. 비례성이라는 건 이제 정당이 얻은 표만큼 비례해서 주자는 거고 대표성은 민주주의는 1인 1표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는 많은데 국회에 전혀 대표성을 갖지 못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이죠. 청년.
청년이 무려 40% 가까이 되는데 대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려 700만이나 되는데 소상공인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3+알파의 핵심은 소상공인 대표와 청년 대표가 함께 둘러앉아서 제3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최근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은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오는 3월 1일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는데요. 3당 통합이 되면은 안철수 신당과도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호남 정치에 있어서 안철수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호남 민심을 사실 배신한 셈입니다. 제3당을 세워줬잖아요. 세워줬는데 스스로 당을 깨면서 그것도 보수 쪽으로 끌고 갔단 말이죠. 보수와의 이제 합당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호남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과 이 제3축 신당이 함께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명도 지금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위성정당이라고 얘기가 되는 미래한국당에는 한선교 의원을 지금 대표로 지금 추대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시 또 바뀐 선거법을 자기들은 반대했으니까 이걸 파괴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선거법 파괴를 넘어서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데요. 이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알바니아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을 통해서 무력화시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딱 베네수엘라 수준입니다. 알바니아 수준이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를 원조이고 그걸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는 위성정당 같은 그런 상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요. 그거는 만일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유권자들이 응징을 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한국의 유권자를 알바니아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는 거냐 독일이나 뉴질랜드 수준으로 보는 거냐 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이 유권자로부터 한국의 주권자들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응징을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 얘기는 잠시 이어지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부총장을 맡고 있는 성원석 의원께 제가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총선 전국이 본격화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략도 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전략기획 부총장이시죠. 성원석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방송에 종종 나오시기 위해서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변수죠.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을 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키로 했는데 현재 정부 여당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당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과 외국인들,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실기하고 있다. 또 일정 부분 우왕좌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무능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겨우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후베이성 그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부터 예, 그 이미 3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작부터 입국 금지를 했어야만 되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시기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부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발언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이상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을 급작스럽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전 세계로 들어온 700여 명의 우리 교민들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는 천안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아산하고 진천으로 또 바꿨어요. 바뀌면서 진천군에다가 이 마스크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에 300만 개 주는 거하고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진천군에서는 자기들 국민들에 대해서 차단율이 굉장히 높은 의료용 KF94를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충북도에서 준 거는 일회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일관성 있는 대책도 출입국에 대한 좀 더 강한 통제를 좀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우선적으로 이 감염병 문제 해결 우선돼야겠지만 경제 문제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뭔가 정부에서 책임 있는 조치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재정 조기에 좀 많이 투입하자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예비비 문제도 꺼내고 있는데 그쪽 분야를 또 전공하고 계시니까 뭐 그거 필요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재정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 추진을 해왔더랬습니다. 1년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최소한 55%라든지 60%라든지 이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그럼으로써 경제 성장의 제고 효과를 노리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계속되어 왔는데 특히 금년에는 사실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특히 재정 조기 집행을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한 폐렴 사태가 오니까 사실 서비스업,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중국으로 지금 대거 가 있는 상태인데 벌써 10여 년 전에 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물동량 흐름이 이제 딱 막히다 보니까 부품이 국내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빠르면 오늘 내일 한 2월 6, 7일경부터는 완성차도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조업체에다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체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근 주변에 중소업체라든지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파급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필요한 예비비 조치를 만약에 한다면 이미 그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면 우리 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호응을 하고 우한 폐렴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좀 더 조기에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면 벌써 일선에 나가보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품절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기에 많이 공급을 하려면 주 52시간과 관계없이 특별 근로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 근로를 허용해주는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노총에서 왜 하느냐 해서 이거 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선순환을 해야만이 이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확보될 수 있는데 주 52시간 제도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거운동 풍경도 많이 바뀌는 모습인데요. 한국당에서도 예비 후보들에게 뭐 관련 지침 보내고 계시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상황이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총선에 대한 영향은 아마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한 폐렴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건 조금 빠를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나 워낙 지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때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더 확산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아마도 정부 여당 쪽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네. 예, 그런 개연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당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방문객들을 입국 금지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지방의 그 각 당협에다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라 하는 이미 그렇게 했고, 또 손 씻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파를 하면서 예.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도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그 안전과 관련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총선도 중요하고, 그 총선 결과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부분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예.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세 번째는, 과거에 쭉 이렇게 흐름이 과거에는 직접 대면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SNS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향성이 이번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아마 거의 지금 뭐 많은 그 공연회라든지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부분도 그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그 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본부를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지금 상황상 대중적인 집회보다는 이제 SNS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 통합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 표방한 대로 대통합이 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롭게 일부가 합류하는 소통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체로 당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통합신당이든 대통합신당이든 명칭을 바꾸는 만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명을 바꾸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제 그 지난번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함께 관여했던 우리 당과 세보수당과 그다음에 전진당, 이 모든 당들이 같이 한꺼번에 뭉치려고 한다면 결국은 새로운 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새 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 신설합당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당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냥 이름 바꿨으니까 새로운 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수 단체와 또 보수 정당 그리고 중도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신당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시절에 우리 6대 원칙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에 동의하는 제반 정치 세력들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통합 상대인 새보수당 좀 미적미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 물 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흐름이 있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세보수당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많은 의견이 조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성교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당법 위반이라면서 한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다른 의원들 추가 당적 변경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한성교 의원에 대한 부분을 이게 선거법 위반?
위반이라고 하는 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한성교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우리 당에서는 본인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새로운 당에 가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그 당을 만드는데 미래한국당의 취지가 또 꼭 필요한 비례정당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성교 의원이 당적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 당에서 그걸 왈가왈부할 권한이 무슨 권한이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정동영 대표께서 우리 당에 대한 상당히 좀 과하다 싶은 그런 관심을 주셨는데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4+1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야합 결사체에서 거기서 제1야당의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독단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그 발생하는 현상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 한성교 의원이 이적한 거에 대해서 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황 대표와 TK 의원들 회동이 있었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컷오프 관련해서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서 의원님 지역구도 범 TK에 해당되는 거죠? 범 TK가 아니라 저도 TK죠. TK라고 하는 말이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저도 경북 김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경북 의원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황 대표님이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쭉 해왔던 지역별, 그다음에 상위비별 오찬이나 만찬을 쭉 진행해오는 일환으로 식사를 자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의 지나치게 과다한 관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언론에서는 좀 작은 아주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분이라든지 서로 간의 뭐 결렬이라든지 서로 간의 의견 충돌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보도를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뉴스N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 방송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도 주류 언론에서 좀 그런 점을 좀 국회 방송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우리 당 내에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많고 뭔가 반발이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보도하게 되는 조금 자제해 줍시사 하는 부탁 말씀을 참 저는 언론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서 의원님 지역구 이제 김천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김천에서 이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정 보고하셨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또 2월에 조만간 임시국회도 시작이 되고 지금 이제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뭐 지역의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침 의정 보고회를 우한 폐렴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게 돼서 안도의 한숨을 전 쉬고 있고요. 만약에 되신다면 어떤 데 주력해서 앞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어떤 다시 21대까지 입성하신다면 21대 국회에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저는 분명히 그 정치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석돼 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 질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근로하고 싶거나 근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경제에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건 경제 내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근로는 얼마까지만 해라. 임금은 얼마 이상을 줘라.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그럼 21대에 가서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재개정하고자 한다라는 말씀 같네요. 당연하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이제 다시 그 통치를 창당 준비까지 할 텐데 여기에 모여서 같이 통합을 논의하는 제반 세력들도 다들 동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 하는 공통 분모에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제가 당선돼서 21대에 다시 등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고향 지역구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싱크홀 관련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추진하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의 기대 효과,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5년간에 싱크홀이 1,25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중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사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래서는 그 긴급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시에 싱크홀 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번에 입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싱크홀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입법안을 제가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이신 송원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후 들어 서울에는 눈발이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온도가 더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